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유럽 현지 언론이 만장일치로 꼽은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 최악의 선수로 지목됐습니다. 경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좋은 플레이를 펼쳤지만 두 차례의 실점 상황에서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현지 평가와 세부 기록을 통해 김민재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전 활약에 대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 바이에른 뮌헨이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2대2로 비겼는데요. 전반 24분 비니시우스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후반전에 53분 사네의 동점골, 57분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역전골이 나오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1차전 승리를 가져가는 것 같았지만 경기 종료 7분여를 남겨놓고 김민재 선수가 호드리구를 넘어뜨리며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비니시우스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비겼습니다. 이후 독일 언론, 스페인 언론, 그리고 잉글랜드 언론이 모두 김민재 선수의 이날 경기력과 실점 상황에 대해서 혹평을 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 팀이고 레알 마드리드가 스페인 팀이고 양팀 모두에 잉글랜드 최고의 스타가 있다 보니까 유럽 축구계의 열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스페인, 잉글랜드에서 모두 이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정말 어땠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경기 세부 기록을 봤을 때 2대2 무승부, 슈팅 숫자는 14대10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더 많았고 유효 슈팅도 5대4로 더 많았고 점유율도 52%로 레알 마드리드보다 많았습니다. 기대 득점에 있어서 레알 마드리드가 1.87골, 바이에른 뮌헨이 1.57골로 레알 마드리드가 더 좋은 기회를 만든 것으로 나오지만 경기 중에 실시간 공격 위협도를 보면은 선제골을 넣었던 장면, 그리고 득점 상황들, 선수 교체가 있던 상황들 잠깐을 제외하면 그래도 대체로는 홈팀인 바이에른 뮌헨이 주도했고 특히 전반 초반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좀 압도적인 경기를 바이에른 뮌헨이 보내다가 골 기회를 놓치던 와중 속에 이제 선제골을 내줬던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결국 이번 경기는 실점 상황에서 상대의 역습 공격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의 집중력이 아쉬웠던 것도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골을 넣고 더 앞서갈 수 있었던 상황들을 놓쳤던 면도 적지 않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 포지션을 살펴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본래 이제 왼쪽 수비수로 많이 뛰어왔지만 이날은 오른쪽 수비수로 출전을 했어요. 비니시우스가 왼쪽을 기반으로 달려들고 또 호드리구도 왼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는 플레이를 보이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쪽에서 전진하거나 또 따라다니는 수비를 하면서 다이어가 배우를 커버하는 형태로 경기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 다이어 선수가 기점 역할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이날 경기 패스 네트워크를 보시면 노이어 선수가 김민재 선수 쪽으로 공을 보내고 거기서 빌드업이 전체적으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이 이날 경기의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상황에서의 점유 규격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원래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하는 선수인데 이날 경기는 케인이 수비 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커버를 해주면서 김민재 선수는 조금 전진된 위치에서 국소적인 역할만 했는데요. 이것은 비니시우스를 거의 대인 방어에 가깝게 따라다니면서 그 영역만을 커버하다 보니까 수비 전체를 커버하기보다는 대인 방어에 집중했다. 비니시우스 방어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비니시우스가 이날 경기 공식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고 두 골을 넣었다는 점에 있어서 김민재 선수에게 좋은 평가를 낼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의 평점에서 비니시우스가 두 골을 기록하며 8.2점으로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UEFA의 테크니컬 옵저버는 비니시우스가 공을 만질 때마다 위험했고 선제골을 넣는 상황에서 공간을 만드는 뛰어난 움직임도 보여줬다. 후반전에는 페널티킥 빌드업 상황에서도 침착한 패스로 박스 안에 호드리구를 찾아냈고 호드리구가 얻어낸 페널티킥도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날 경기 비니시우스가 드리블 돌파 자체는 한 차례밖에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 한 차례가 성공하면서 득점이 연결되긴 했고요. 4차례의 슈팅이 있었는데 빗나간 슈팅은 없었지만 3차례가 유효 슈팅, 하나가 이제 블로킹에 걸렸던 다이어의 6탄 방어에 걸렸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지표상으로는 아주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골을 2개 다 만들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해결사적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비니시우스를 전담 마크했던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독일의 대표적인 대중지 빌트에서 이날 경기를 요약했던 헤드라인으로 김민재는 재앙이었다, 카타스트로페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 빌트의 평점에서도 독일 언론 같은 경우에는 1점을 최고의 선수에게 주고 6점을 가장 부진했던 선수에게 주게 되는데 특히 씁쓸했던 김민재 선수였다고 하면서 평점 6점으로 양팀의 출전 선수 중에 최악의 평가를 했고 두 번의 치명적인 출수로 바이에른의 좋은 출발을 망치게 됐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정론지인 키커 역시 주목했는데요. 김민재 선수를 별도의 코너에서 분석하면서 과거 특히 지난 시즌 우파메카노의 이제 결정적인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실책을 소환하면서 김민재가 지난해에 우파메카노의 실수만큼이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하면서 김민재가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거대한 징크스가 됐다고 했어요.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중요한 순간마다 조금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강렬하게 남아있고 독일 언론으로부터는 높은 기대치에 비해 또 비쌌던 이적료에 비해서 재활약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 좋은 경기력으로
골로 결승 진출에 대한 희망을 불태웠지만 수비수 김민재의 두 차례의 실수로 인해 사네와 케인이 넣은 골이 승리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김민재의 실책 때문에 이기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소식을 주로 다루는 스페인 스포츠 신문 아스 역시 김민재 선수와 비니시우스의 대결 과정, 투헬 감독이 김민재로 하여금 비니시우스를 맡게 했던 것이 실패했다고 분석했는데요. 김민재는 비니시우스의 침투를 수비하는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약한 고리임이 증명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후반전에도 무모한 수비로 페널티킥을 내줬다고 했는데요. 아스나 마르카 같은 스페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했을 때 별점 4개를 이례적으로 주고 통상적으로는 가장 잘한 선수에게 별점 3개 그리고 가장 못한 선수에게 별점 빵점을 주게 되는데 이날 경기 별점 빵점을 받은 유일한 선수가 김민재 선수였고 가장 높은 별점 3개를 받은 선수는 무시알라, 토니 크로스, 비니시우스였습니다. 영국 언론 스카이 스포츠 역시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서 경기 리포트에서 지적했는데요. 비니시우스가 노이어를 침착하게 제치고 마무리했던 선제골은 김민재의 잘못이었다라고 했고 또 후반전 동점골을 내준 상태에서도 김민재가 호드리구를 어설픈 서투른 수비로 넘어뜨리면서 허용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의 평점도 좋지 않았는데요.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김민재 선수에게 이날 경기 출전 선수 중에 가장 낮은 평점인 평점 4점을 주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내준 선제골 상황에 책임이 있었다. 타고난 운동 능력을 이용해 비니시우스의 스피드와 파워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 처참하게 실패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좋았던 커버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실점을 했다는 점, 공격수는 한 번만 성공해서 골을 넣어도 호평을 받게 되는데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내내 잘 막다가도 한 번만 놓쳐도 박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후반전에도 고전하며 페널티킥을 내줬다고 지적했고요. 반면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파트너였던 에릭 다이어에 대해서는 평점 6점으로 무난한 평가를 하면서 토니 크로스의 절묘한 패스에 반응하는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김민재에게 힘든 일을 맡겼다. 즉 선제골 실점 상황은 김민재만의 잘못이 아니라 에릭 다이어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경기력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고 같이 안 좋은 평가를 하면서도 평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이어가 더 나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또 다른 영국의 인터넷 매체인 90미닛 역시 비슷한 평점이 나왔는데요. 김민재에게 4점, 다이어에게 6점을 줬는데 김민재에 대해서는 역시 비니시우스의 선제골 상황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이탈하면서 비니시우스를 따라잡는데 고전하는 모습 보였다고 했고요. 호드리구를 넘어지게 만들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에릭 다이어 역시 마찬가지로 선제 실점 상황에서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 외의 장면은 대체로 견고했다라고 좋은 평가가 나왔고요. 통계 매체인 스코어카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3점으로 더 박한 평가를 줬고 다이어에겐 7점으로 더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비니시우스와의 치열한 공방전에서 특히 선제골을 내줄 때 너무 중앙 지역으로 위치를 했고 스루 패스를 받기 전에 너무 짧게 이동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후반전에 또 하나의 기회가 왔을 때는 가까이에서 막아냈다라고 했지만 결국 호드리구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며 잊을 수 없는 밤, 정말 악몽 같은 밤을 보냈다고 지적했죠. 에릭 다이어에게는 실점을 주면서 두 센터백 조합 중에는 그래도 더 편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단지 김민재의 부진 때문에 나아 보였던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발밑에서 특히 공을 차분하게 다루는 빌드업 능력을 보여줬고 또 미드필드인 라이머보다도 더 많은 터치를 기록하면서 다이어가 후방 지역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에서 벤치를 지켰던 그때의 다이어와 지금의 다이어는 완전히 다른 선수라고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바이에른 뮌헨 팬미디어인 바이에른 스트라이커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김민재 선수에게는 평점 3점으로 최악의 평점, 다이어에게는 무난한 6점을 줬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선제골 상황에서 토니 크로스의 스루 패스에 너무 늦게 반응하면서 비니시우스가 1대0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모두 내줬다고 지적했고요. 공을 소유했을 때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고 또한 레알 마드리드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는 페널티킥까지 내줬다면서 마테이스 더 리히트가 다음 주 주중에 있을 2차전 경기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 한다. 잊을 수 없는 저녁, 악몽 같은 저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이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비에서 견고했고 팀의 중요한 몇 차례의 세이브를 펼쳤다면서 좋은 평가를 했고요. 다만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프리 헤딩을 했을 때 득점을 했어야 했다. 그리고 대각선 롱패스도 평소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 라면서 아쉽다고 평가했지만 김민재 선수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좋은 평가를 남긴 겁니다. 하지만 비니시우스 선수가 선제골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를 무너뜨렸던 과정에는 비니시우스가 잘한 거다, 김민재가 못했다기보다는 비니시우스를 칭찬하는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은 최근에 비니시우스를 사이드에서 윙어가 아닌 중앙 공격수로 쓰고 있죠. 그러면서 호드리구와 교차해서 움직이고 비니시우스가 중앙과 우측으로 조금 더 폭넓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고 직접 득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니시우스가 발전했다고 얘기했는데요. 비니시우스가 라인 근처에서 뿐만 아니라 경기장 안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말 잘 배웠다라며 안첼로티 감독이 이런 움직임들을 지속적으로 주문했고 그 결실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투헬 감독 역시 2대1 상황에서 결국 동점골을 내주며 비긴 것을 아쉬워했지만 추가골을 넣지 못한 공격적인 문제를 더 지적했어요. 경기 시작이 매우 좋았고 초반에 선두를 차지할 수 있었다. 우리가 선제골을 충분히 넣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우리는 선제골을 실점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후반전에 더 나아졌다. 더 결단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2대1을
만들었고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골을 넣어야 했다. 기분이 이상하다. 상대는 두 번의 기회를 두 골로 만들었으니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먼저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그러면서 선제골을 내준 거고 역전 상황에서도 우리가 쐐기를 박지 못한 게 비겼던 이유다. 두 번 정도 기회는 내줄 수 있는 건데 하필 그 두 개의 기회를 모두 레알 마드리드가 득점한 것도 대단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투헬 감독이 방송 인터뷰에서는 간략하게 얘기를 한 이후 진행된 조금 더 긴 기자회견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두 골을 실점하는 과정 속에 조금은 과욕을 부렸다.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는 모습을 통해서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 투헬 감독 체제에서 특히 후반기 들어서 주전 경쟁에서 밀리게 됐던 이유, 이 전진 수비를 조금 더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들을 조금 지적했던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아쉬웠던 부분들 많았던 김민재 선수, 분명히 또 이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김민재 선수 경기 내내 한 번도 기회를 안 내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정말 수많은 슈팅이 전반전에 나오다가 그게 골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전반 24분에 단 한 번 첫 번째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기회를 허용했을 때 실점하게 되는데요. 토니 크로스가 비니시우스가 2선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으려고 할 때 그쪽으로 주는 것 같았고 그걸 앞에 나가서 김민재 선수가 막으려고 했는데 그 뒷공간을 노린 토니 크로스의 영리한 스루 패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비니시우스가 빠르게 김민재 선수가 비워놨던 그 뒷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쫓아가 봤지만 위치상으로나 물리적인 스피드에서 따라가기가 어려웠는데요. 사실 다이어가 배우를 커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김민재 선수의 뒤가 무너졌을 때 김민재 선수만의 잘못이냐, 비니시우스의 앞을 너무나 느리게 커버할 수밖에 없었던 다이어가 너무 늦게 쫓아왔던 것도 문제가 아니냐고 볼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달려 나오지 말고 조금 안정적으로 위치를 잡아가고 달려 나오더라도 뒤로 또 돌아갈 때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그 위치가 중요했지 않나. 이 장면 이후에는 이런 실수를 김민재 선수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면 이전과 이후에는 좋았던 장면들이 많았고 전진 수비가 효과적인 장면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경기 시작 7분 만에 슈아메니가 호드리구에게 전진 패스를 줄 때 이 선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달려 나오면서 이 공을 차단했고 차단하면서 케인의 스루 패스, 사네의 문전 슈팅까지 나왔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역습 공격의 기점 역할을 했었고요. 전반 12분 같은 경우도 비니시우스가 측면에서 공을 잡는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상대 진영까지 올라와서 공을 잘라내면서 라이머에게 패스했고 라이머의 패스를 밀러가 받아서 컷백 준 것, 무시알라가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게 빗나갔었거든요. 즉 김민재 선수가 이런 전진 수비를 계속해서 잘 성공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역이용했던 토니 크로스의 배우 스루 패스, 비니시우스의 움직임, 요게 맞아 들어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을 잘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선제골을 내준 뒤에도 전반 29분에 벨링엄이 전방 압박으로 공을 따내자마자 비니시우스의 측면 침투, 특히 다이어의 뒷공간을 때려 넣은 그 패스로 뒤를 무너뜨렸는데 여기서는 김민재 선수가 다이어의 뒷공간까지 커버해주면서 속도에서까지 이겨내고 몸싸움으로 밀어내면서 비니시우스를 막아냈거든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 비니시우스를 확실하게 제압했던 김민재 선수의 호수비였고요. 후반전 시작해서 3분 만에는 맨디의 패스를 호드리구가 논스톱으로 돌려놓으면서 비니시우스에게 연결할 때 김민재 선수가 달려나오면서 가로채기에 성공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 기회로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56분 같은 경우에는 1대1 동률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의 전진 패스가 토마스 밀러에게 곧바로 배달됐고 밀러의 패스를 받은 무시알라가 페널티 에리어 안쪽으로 돌파하던 과정 속에 페널티킥을 얻어냈거든요. 그러면서 해리 케인이 역전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역전골 과정의 기점이 김민재 선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4분 같은 경우에는 문전으로 들어온 비니시우스의 슈팅을 다이어가 온몸을 던져서 막아냈는데 그 공이 다시 흘러서 비니시우스가 잡으려고 할 때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반응하면서 이 공을 확보해내고 걷어내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막아내는데 성공한 장면이 훨씬 더 많았어요. 게다가 79분에는 교체로 들어온 모드리치의 로빙 스루 패스를 비니시우스가 이어받으면서 문전으로 달려들 때 이번에는 김민재 선수가 중앙 공간을 내주지 않고 사이드로 몰아가면서 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이어 선수가 결국 비니시우스의 슈팅을 쉽게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플레이를 펼치다가 82분에 비니시우스의 패스를 받으면서 호드리구가 돌아서는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가 공만 걷어내려고 다리를 뻗었던 것이 공을 건드리지 못하고 호드리구의 다리만 걸어 넘어뜨리면서 경고까지 받고 페널티킥을 내주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83분에 비니시우스가 2대2 동점골을 만들었고 현지 중계도 낙담하는 김민재 선수의 모습을 원샷으로 잡아줄 정도로 이날 경기 실점의 빌미가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좋았던 장면도 꽤 많이 있었고요. 오른쪽에서 대부분의 영역을 혼자서 커버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97%의 패스 성공률도 기록을 했고 가로채기도 3개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좋은 경기를 했어요. 다만 두 차례의 골에 모두 빌미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었는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역시 김민재 선수가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를 펼치다가 이상하게도 하필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형편없는 수비를 범하면서 무승부, 이기지 못했던 원인이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두 장면만 좀 못했는데 그 두 장면에 하필이면 골이 더 나왔고 나머지 잘했던 모든 것들이 상쇄됐던 것이 참 아쉽고요. 사실 이런 큰 경기에서는 그 중요한 순간 한순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게도 큰 교훈이 됐을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테이스 더리우트 선수가 지난 주말 경기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게 기회가 온 것도 있지만 비니시우스의 속도 그리고 이 뒷공간을 역습으로 공략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패턴을 생각한다면 더리우트의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김민재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도 출전할 것이 기대가 되는데요. 1차전 결과는 아쉽지만 진 건 아니었습니다. 2차전 결과를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충분히 결승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은 5월 2일 새벽 4시 도르트문트와 원정 경기로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을 치르게 되고요. 일주일 뒤에 2차전 일정이 진행됩니다. 5월 8일 수요일 새벽 4시에 파리의 안방에서 도르트문트와 4강 2차전, 그리고 5월 9일 목요일 새벽 4시 바이에른이 마드리드 원정으로 2차전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나란히 결승에 오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4강전의 모든 소식,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등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